질문 주신 게 이제 뭐 최근에 자주 나온 뉴스이긴 한데, 신고 없이 이제 85조 원이라는 돈이 거래가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코인 환전소 곳곳에서 영업 중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이게 내용을 뉴스에서는 되게 이제 단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주로 이 거래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가격이 안정화된 이제 암호화폐고요. 그게 달러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격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도 받고 있고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삼을 정도로. 근데 이게 암호화폐다 보니까 기존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 간 지갑을 통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단순히 우리가 도박을 했다, 뭐 불법적인 걸 했다, 이런 면에 좀 포커스가 맞춘 이렇게 기사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글로벌적인 큰 흐름이고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그게 왜 달러 기반 안정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뭐 자녀한테 이제 돈을 보낼 때나 무역에 쓸 때나 또는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한국에서 원화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약간 양성화된 곳이 사실 그게 덜 마련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뭐 돈을 넣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보통 우리 테더가 대표적이거든요. 테더를 USDT죠. 바꿔서 이걸 해외에 보내기도 하면 이 내역들이 다 기록에 남아요. 추적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금 뭐 법인이나 기관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기업이나 좀 큰 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이용 못 한단 말이에요. 계좌를 못 만드니까, 개인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하나의 뭐 좀 인가된 서비스는 회사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OTC, 장외거래라고 하는데,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원화를 이 테더로 바꾸는, 원화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가가 안 나요. 안 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도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담아줄 수 있는 하나의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어떻게 이게 장외거래, 환전소 같은 곳에서 큰 돈을 주고 암호화폐를 바꿔서 해외에 보내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근데 여기서도 정확히 짚어보면, 이제 우리가 외환관리법이 있잖아요. 해외에 이제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할 때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1만 달러 이상 할 때는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추적을 하기가 되게 힘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여쭤보신 것처럼 수요는 많다 보니 이런 음성적으로 일반 환전소에서, 그 환전소 중에서 불법도 있겠죠. 거래되는 수용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줄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코인을 개인 지갑에 둬라, 거래소에 두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라. 근데 그것에 대해 왜 그런지, 실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개인 지갑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인 쪽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에 가서 내 계좌를 만들고 내 신원 정보를 다 주고, 이게 KYC라고 하죠. 문제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의 개인 지갑을 통해 나의 지갑 주소를 만들 때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개인 지갑에 내 개인정보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암호화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이제 하셨던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개인 지갑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그 반대면은 흔히 아시죠? 국내 총 5대 거래소가 있는데,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두고 관리하는 방법, 또는 내가 개인 지갑을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두 개 중에 어느가 더 좋냐, 다 장단점이 좀 사실 있거든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놓게 되면 편한데요. 이런 건 있어요. 2019년 12월이네요.
이때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한 34만 이더리움 정도 됐는데 그게 당시의 시가로는 한 580억 정도 됐었고요. 그 전 한 해 먼저 2018년도에는 빗썸이 또 해킹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 300억 원 규모가 넘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마운트 쿡스라고 하는 글로벌 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거래소는 이제 업비트와 빗썸은 그렇게 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이 고객들한테 전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그 피해를 뭐 따로 전가받지 않고 잘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조치할 수도 있지만 마운트 쿡스 같은 경우는 80만 개 비트코인이면 그 당시에 글로벌 비트코인의 거의 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파산을 해버렸어요. 파산을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자한테 맡겼는데 이 거래소가 관리를 잘못해서 또 혹은 문제가 생겨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이 자산을 어떤 곳은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은 이제 보상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나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면이 첫 번째 있고, 또 하나는 거래소는 결국 제3자에 맡겨두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검열이라고 하는데 내 자산이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금융기관에 보관된 나의 하나의 자산이니까 동결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거래소 안 빼주는 거죠.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자산 금액 쌓이면 개인 지갑 옮겨서 보관하라고는 하는데요. 이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개인 지갑은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관리. 좀 더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비밀번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소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거래소 고객센터 통해서 비밀번호 찾기나 통해서 다시 살려서 내 자산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은 관리해주는 3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관리로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실, 나의 관리 미스를 통해서 비밀번호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다면 이 자산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좀 장단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결론을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소액일 때는 그냥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개인 지갑을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내 자산의 규모가 꽤 커졌을 때는 관리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배운 상태에서 개인 지갑에 같이 보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좀 베스트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소액일 때부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낫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낫냐, 또는 트레이딩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 근데 두 가지 부류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단타해야 된다, 코인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이드나 조언을 해주시는 트레이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코인도 하나의 이제 자산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를 하는 자산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분이 한 80년 넘게 증권가에 몸을 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깨달은 나름의 한 문장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책에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0여 년간 증권계에 몸담아 왔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은행과 브로커 있죠? 여기서 브로커면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사 포함해서. 은행과 브로커들은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단타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단타를 해야 그들이 수익을 벌잖아요. 수수료 수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단타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거래 환경들을 만들어 놨죠. 들어가면 꼭 단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타를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하우스, 그 수수료를 받는 그곳이 가장 큰 돈을 벌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투자의 원리 중에 그냥 어떤 자산과 상관없이 관통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를 하는 겁니다.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 물론 좋은 자산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 잘 찾아야겠죠.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한 자산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굉장히 한정된 자산이라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마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암호화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희소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있고요. 가치 저장 역할을 하는, 또는 거의 약간 기술주처럼 이런 어떤 공급이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술로서 어떤 테마를 타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또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보다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과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은 단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좋은 자산 중에 하나고, 이런 자산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구분해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지갑 만들기,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셀프 커스터디가 뭐냐? 사용자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3자에 맡겨서 보관하지 않고요. 여기 제3자라고 하면 거래소, 뭐 은행, 한국은 은행이 보관해주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도 가상자산 보관하거든요. 은행, 커스터디 전문 회사, 수탁 전문 회사들이죠. 이런 곳에 맡기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라고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거든요. 프라이빗 키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방식을 셀프 커스터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와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것의 장점은, 그러니까 제3자를 안 믿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 있잖아요. 금을 예로 들어보면 금이 투자하기 위해서 금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물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 ETF에 투자하는 거는 편하죠. 편한 대신에 하나의 금융사에서 실제로 금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증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자산이고, 그 자산은 내가 있는 국가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동결이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전쟁 같은 거 생겼으면 이런 금융자산들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실물금은 다르죠. 내가 금고에 넣어둬 있는 실물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물금 내가 움직일 수 있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금융 등기된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실물 자산들을 실물금처럼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고 있는 거는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내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거는 내가 실물금을 우리 집에 금고에 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 지갑에 두고 있으면 트럼프가 오더라도 지갑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동결하거나 갑자기 뺏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집에 금고에 금을 넣어놨는데 금고 키를 잃어버리면 이 금을 못 빼잖아요. 뭐 그럴 때는 금을 어떻게라도 부셔서라도 빼긴 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개인 지갑에 넣어놓은 나의 개인 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이걸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부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 이런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하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USB 같은 곳에 비트코인을 담아서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게 내 지갑이라고 하고 뭐 인터넷, 컴퓨터 연결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비트코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을 것 같은, 물리적으로 들어있을 것 같은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장부 위에 이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은 비트코인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그 인터넷상에 기록된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지갑에는 비밀번호가 담기거든요. 프라이빗 키. 이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기록을 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송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은 그렇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지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공개 키라고 하는 게 있고 지갑 주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은행으로 보면 계좌번호와 같습니다. 지갑 주소는. 그리고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어요. 개인 키라고도 불러요. 프라이빗 키는 우리 은행으로 따졌을 때 비밀번호와 똑같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은행 계좌에서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어야 개인 키를 갖고 있어야 비밀 키라고도 부르고요. 비밀 키를 갖고 있어야 이제 그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제 친구한테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비트코인 받을 때는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 되죠. 우리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돈을 누구한테 보낼 때는 이 비밀 키를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밀 키를 보관하는 장소가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 그게 구분되어 있고 아마 공개키라고 하는 여기 질문에 개인키와 공개키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시는 것처럼 공개키란 게 나오는데 사실 공개키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알 필요는 없는데 개인키가 비밀키이고요. 이 개인키를 가지고 만드는 게 공개키고 이 공개키를 가지고 생성하는 게 지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만들려면 우리가 계좌번호를 만들려면 이 공개키를 가지고 지갑 주소를 만드는 거죠. 계좌번호는 지갑 주소고 계좌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공개키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인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이 비트코인 지갑에서의 약간 핵심적인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 비밀키 잃어버리면 이 인터넷상의 블록체인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있는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밀키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게 지갑이에요. 지갑을 우리가 또 월렛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월렛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에도 있지만 이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차이가 뭐냐? 핫월렛입니다. 핫월렛.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요.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오프라인 지갑입니다. 그 각각의 지갑은 이제 이 프라이빗 키, 나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인 거고요. 그럼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안전할까요? 핫월렛과 콜드월렛. 딱 생각해보면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게 뭔가 안전해 보이잖아요? 해킹도 안 당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USB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콜드월렛입니다. 대표적으로. 종이 지갑 들어보셨나요? 종이 지갑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프라이빗 키가. 이것도 인터넷과 연결돼 있잖아요. 다 콜드월렛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메타마스크나 뭐 트러스트월렛이나 이렇게 주요 이렇게 비트코인 지갑들, 암호화폐 지갑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핫월렛, 소프트월렛이라 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산을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 고객의 자산 중에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세요.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지갑에 보관을 하세요. 즉 해킹을 당하더라도 이 나머지 핫월렛 정도로만 노출되게 이라는 거고, 그럼 핫월렛을 하지 않고 다 콜드월렛에 보관하면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콜드월렛은 단점이 번거롭죠. 불편하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 자산을 전송할 때마다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제 이 콜드월렛을 갖고 와서 또 연결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핫월렛을 같이 좀 활용하는 면이 있고, 근데 핫월렛에 너무 보유비용이 높게 되면 해킹에 좀 위험을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라는 게 또 이제 법에 있는 가이드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콜드월렛을 잃어버리면, 아마 이렇게 암호화폐 지갑 한다고 콜드월렛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분실해버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네요. 그게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그 아까 비밀번호 개인 키 있잖아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랑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이 없어진 건 아니죠.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 키를 찾으면 잃어버렸다가 어딘가에서 또 찾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키 자릿수가 문자 숫자열로 돼 있어서 되게 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키를 복구하기 위해서 시드 문구가 이렇게 최초의 지갑을 만들 때 부여가 되는데, 이 시드 문구는 보통 단어로 되어 있고 0단어로 주로 되어 있고 12자리에서 24자리의 0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이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어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인터넷 서비스 같은 가입할 때 비밀번호 만들 때 힌트 입력하라고 그러잖아요. 힌트 이러면 내 고향은 이렇게.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 할 때 그런 힌트들을 좀 넣으면 나중에 비밀번호 찾기가 쉽게 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시드 문구와 그런 똑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최초 지갑을 만들 때 이제 개인 키는 어차피 이제 긴 문자로 돼 있어서 이거 못 외우기 때문에 이 시드 문구 형태로 주고요. 시드 문구는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고 이 개인 키를 복구할 때만 시드 문구를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인 키를 잃어버렸더라도, 콜드 월렛을 잃어버렸더라도, 이 USB 형태 지갑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러면 개인 키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시드 문구만 잘 갖고 있으면 새로운 콜드 월렛을 사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갑을 사면 너 새롭게 만들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복구할래? 그래서 이 시드 문구를 가지고 복구를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누구한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 문구를 갖고 있으면 괜찮다, 이거고요. 그럼 시드 문구를 잘 관리해야겠죠. 보통 시드 문구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데 좀 보관을 하거든요. 이걸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시드 문구랑 개인 키를 둘 다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둘 다 분실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 다 분실하면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이거든요, 총 발행량이. 근데 이렇게 개인 키와 시드 문구를 다 잃어버려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비트코인이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이야 비트코인 한 개가 뭐 1억 5천이고 하니까 진짜 온 공을 다 들여서 이렇게 보관하겠지만,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50만 원, 10만 원, 만 원 할 때는 그저 뭐 대충 관리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피 우리는 지금은 되게 비트코인 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키, 시드 문구, 뭐 이런 콜드 월렛 활용,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코인 보관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 가장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갑을 샀어요. 지갑을 사서 주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시드 문구 12자리 또는 24자리를 딱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이에 적어요. 종이에 적으라고 돼 있거든요. 1번 뭐 애플, 2번 뭐 이렇게 주어진 거 딱 적어요. 이게 비밀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잊어버릴까봐, 우리 습관이죠. 저도 방금 주차해놓고 올라오면서 주차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또 관리를 해요. 비밀번호를 핸드폰에 찍어놨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핸드폰은 이미 우리가 클라우드나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해킹 당하거나 피싱을 당하거나 하면, 근데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거예요. 이건 2단계 인증도 없어요. 이 비밀번호만 알면 그대로 내 자산을 다 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량이 적을 때 빼가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보통 본인의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처음에 발견 못하죠. 나중에 그 지갑에 한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쫙 많이 해놨는데 그때 싹 빼가 버린 생각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 이 시드 문구를 적고 핸드폰을 찍어서 핸드폰을 보관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건 오프라인 자체로 자기가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드 문구를 적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새롭게 다시 지갑 생성 또 하세요. 왜냐면 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지갑 시드 문구를 알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지갑 주소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아졌을 때 혹시나 이 사람이 알고 있어서 싹 빼가면 답이 없거든요.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면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비트코인 매입 루머가 있었고, 막 소문도 났고, SNS에서 많이 오가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경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해서 그들의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이 좀 퍼졌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따로 엔비디아 밝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일단 너무 시총이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깊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2017년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일 때 엔비디아 주가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을 할 때 이 GPU 칩들을 워낙 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엔비디아랑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와는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근데 그게 또 비트코인 매입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은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이제 옛날 이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그 기업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 그러니까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거죠. 리저브 자산으로. 2020년도 8월에 그 전략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2021, 2022, 2023, 2024, 2025.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제 주가가 한 2000% 정도 올랐네요. 나스닥 100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 스트래티지 뿐만이 아니라 그 전략들을 이어서 하는 많은 상장사들이 최근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반영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얘기죠. 수익의 일부를 매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의 일부를 매입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재무전략이라고 하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비트코인을 매입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들으면 엄청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을 통해서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하고 자금 조달한 전환사채를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서 주당 비트코인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전략 펼치는 건데요. 일단 이게 뭐 도덕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냥 한낱 위험 자산에 불과하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략, 이거 투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좋은 자산 이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기업이 그들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비트코인 일부 보유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지와 가치 저장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죠. 과거의 기업이 회사 잉여 현금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면 그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엔비디아 얘기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주도로 비트코인 달라졌다. 새로운 자산은 이더리움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 주도로 비트코인 달라졌다는 동의하고요. 새로운 안전자산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금, 국채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죠. 리스크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안전자산을 활용해서 좀 리스크나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들을 하는 건데, 금이 그것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그 금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도 하고 희소하니까, 이제 어떤 시장에 리스크 상황이 생겼을 때 금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고,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이고요.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나 리스크 온이 될 때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 자산이긴 합니다. 유동성이 크거든요. 유동성이 크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나 거래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움직이긴 합니다. 안 좋아지면 떨어지고요. 좋아지면 오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특성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그런 성격과는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좀 기술주의 성격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다 보니까 나스닥 주식과 좀 비슷한 성격이 있다. 또 하나의 비유로 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죠.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할 때 비트코인을 가장 이해하기 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이라는 수준보다는 약간 디지털 오일, 원유는 결국 이제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자동차 하나를 움직일 때라도 원유가 쓰이는 거예요. 기름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하나의 플랫폼이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더리움 자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디지털 원유처럼 하나의 그 플랫폼 사용료로 내는 게 이더리움이니까 안전자산으로 좀 보기 힘들다. 이더리움 플랫폼이다. 이 웹3나 이 디지털 자산이 많이 활용되는 시기에 그 디지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이 좀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경쟁 플랫폼들은 뭐 솔라나나 뭐 카르다노나 BNB 체인이나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 좋아야 되죠. 빨라야 되고요. 비용이 낮아야 되고요. 이런 성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런 성능 면에서
경쟁 플랫폼, 뭐 솔라나나 등등이 좀 뒤쳐졌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이더리움이 또 새로운 미래 비전들을 발표하고 또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적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 플랫폼, 뭐 기술주의 성격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투자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서 금과 같은 성격으로 비중을 가장 넓혀서 가고 그러니까 금은 결국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이제 같이 저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더리움은 비중을 비트 한 저는 한 7, 이더리움 2, 알트 1 정도로 가집니다. 이더리움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또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나 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경향도 있고 저는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워낙 탄탄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쟁 플랫폼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뭐 이더리움을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시장과 이제 커플링이 깨지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들 하시고 그리고 그게 막 미국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과도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특징이 상관성이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 중에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성이 가장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즉 어떤 때는 주식시장이랑 커플링돼서 갔다가 어떤 때는 금이랑 커플링돼서 갔다가 어떤 때는 뭐 채권 시장을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특정 자산과 같이 이제 코렐레이션이 돼가지고 쭉 같이 가는 경향은 사실 아니에요. 금이랑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 약세되면 금이 좋거든요. 강세를 하거든요. 또 주식시장과 금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자산시장들 간에 약간 이제 상호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상관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커플링이 깨진 듯하게 보이는 건 맞고요. 작년에는 같이 갔고요. 올해는 좀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은데 비트코인 시장 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갔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그 위험 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성장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런 불확실성과 오히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환경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결국 우리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국가 단위의 파편화가 심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립적인 자산의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일단 국채 질문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국가들이 미 국채를 가장 안전자산으로 보고 많이 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환경이 이제 바뀌어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다 보니 미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미국의 부채나 이런 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사태만 보더라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정말 이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 자산들이 다 동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를 어떻게 믿어? 미국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데 동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중립적인 자산, 금과 같은 자산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면이 분명히 비트코인도 작용한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좀 커플링이 깨진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깨진 듯한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성장하는 거에 좀 가고 있고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과의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된 것과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과 좀 극단적인 좀 비유이긴 한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되게 약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러 약세면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속성을 또 가졌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한정된 발행량이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좀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뭐 아마 저희 살아있는 기간? 저 단기간에 미국 달러를 대체하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미국 달러를 강화시키는 역할로 쓰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또 시선 중에 하나는 달러 기축체제, 달러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경향이 미국 이외의 국가들한테는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브릭스 국가들한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 패권에 못마땅한 그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뭐 비트코인 상승했고 목자는 이게 뭐 트럼프의 객기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잠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랠리로 질문처럼 비트코인 상승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크립토 산업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그리고 실제로 규제 철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크립토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진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그게 이제 뭐 입으로 나온다고 그게 진심이지 않을 수 있죠. 결국은 그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정책이 반영되려면 어떤 부분은 입법이 돼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100만 개 비축. 비트코인 비축을 왜 하냐?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니다. 미국 부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7조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냐면 부채에 낸 이자가요, 미국 국방비를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월급을 받아오는데 워낙 집을 대출하느라 빚이 커가지고 월급 전체를 다 이자로 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삶이 되지 않잖아요.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개선되면 좋을 텐데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한, 그 이자를 내기 위한 돈도 결국은 또 다른 부채를 또 발행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있잖아요. 우리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거가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카드 돌려막기, 카드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카드 이자가 결국은 국채 이자거든요. 어쨌건 부채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국가의 돈의 가치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을 보유했죠.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 국가의 신뢰였던 거죠. 근데 금을 원래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잡은 거긴 한데 그 이후에 금을 많이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뭐 분실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 국채를 샀어야 되는데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야, 미국 국채 갖고 있어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죠. 아마 미국의 정확한 금 보유량도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 금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녹스라고 하는 이제 보유 시설을 실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퀘스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의 보유를 늘리는 거는 어려운 전략이에요.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달러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지금 규제나 어떤 프레임워크만으로도 이 초기 시장이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간접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미국은 ETF를 승인해서 이런 상장사, ETF 운용사, 또 미국에 또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축 물량 포함해서 거의 33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미국의 통제 권한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16%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도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미국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축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큰 변화이긴 하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아까 이제 미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금을 산다 그랬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 이자가 오릅니다. 국채 이자가 오르면 미국의 부채 부담이 너무 증가해요.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 뭐 5년 전에 빌렸던 주담대 대출을 갚고 이거를 돈을 벌어서 갚으면 좋은데 새로운 대출을 빌려서 대환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대출이 이자가 2배, 3배 되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채 수요자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딱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결국은 이 크립토 시장의 성장과 엮여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의 기축통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럼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량은 더 커집니다. 그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 국채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큰 축으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전략이기도 하죠. 재무부 베센트 장관부터 해서 트럼프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채굴입니다. 채굴, 비트코인 채굴. 이것도 되게 큰 하나의 축이에요. 비트코인 비축,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채굴입니다. 채굴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길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 에너지 산업을 굉장히 효율화 시켜주는 게 채굴 산업입니다. 채굴은 전기 산업이거든요. 전기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이 환경이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생산할 수 있는데 전기를 쓰이는 것까지 보내려면 송전망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데는 송전망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채굴 시설이 들어가서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전력을 만드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죠? 채굴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래도 사업성이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가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기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채굴과 전기 산업의 효율화와 그게 결국은 이제 전력 인프라를 갖춰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를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립토 산업을 하는 전략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규제 철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제 철폐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한국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 미국은 바이든 정권 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초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MMA 보시면 딱 목 딱 잡으면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하면 초크 딱 걸리면은, 그죠? 그냥 게임 셋이잖아요. 어떤 이제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려고 했어요. 바이든 정권 때는.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은행, 금융권들을 꽉 잡고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흘러 들어가게 했던 얘네들 다 망했잖아요. 2023년도나. 규제들이 엄청 심했어요.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어떤 계좌를 만들어주거나 서로 어떤 금융망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법으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행정 지침으로. 그게 딱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실명 거래 계좌를 내야지만 거래소 비즈니스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실명 거래 계좌 안 내주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은행에서 못 내주게 하니까 새로운 거래소들이 등장 못하는 거죠.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그죠. 행정 지침으로서 이제 감독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없더라도 꽉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이거 없애라, 그런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암호화폐 증권성 이슈 때문에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막 그냥 줄소송들을 다 넣었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기소 다 취하하고 있죠. 그래서 증권성 이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이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고, 크립토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게 미 국채 수요로도 연결되고, 미 국채 수요 연결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국가의 지속적인 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시장을 가지고 좀 다뤘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이쪽 시장 내에서 계속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경험을 해보면 결국 투자 방법도 귀결이 많이 되긴 합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꾸준히 전략적으로 사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익이 많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들 흔하게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방법을 계속하면서 결국 잃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모으는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특히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적게 사주기도 하고, 시장이 과매도 구간일 때는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랑 좀 검색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비트코인 너무 좋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봐야겠네 해서 거래소만 들어가서 바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해서 본업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대부분 제대로 못하시고 초반에는 큰 손실로 교훈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노출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또 비트세이빙 또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들어와 보셔서 한번 보시고, 무료 이용 기한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투자도 성투하시고,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장우의 비트코인 저금통입니다. 이런 내용들, 실시간 내용들을 또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있는 제 채널 또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